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벌써 저희 부트캠프 복습 스터디 진행한 지 7주차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13일, 그 다음 14일차 수업에서 진행했었던 예산 이론과 예산 제도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행정 통제에 대한 내용 중에 일부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트캠프 끝이 보이죠?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8주차의 모든 수업, 복습 스터디까지 마무리가 되니까요. 끝까지 힘내서 수업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복습 스터디도 마지막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주차 13일차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론과 제도 하면서요. 제가 합리주의 예산 이론과 점증주의 예산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했습니다. 합리주의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 포괄 모형, 제가 정책론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합리 포괄 모형에서 설명하는 것,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완벽한 목표 수단에 의한 예산 분석을 통해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제가 계획 예산과 연기준 예산이 가장 대표적인 합리 모형의 예산제도 개혁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은 솔직히 불확실하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의 인지 능력상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인간의 인지 능력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쓸 수가 없으니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만 늘리자. 소폭적 변화를 전제한 점징적 결정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점증 모형입니다. 상당히 현상 유지적인 결정이어서 보수적이고요. 제한적인 합리성인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효용,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기가 유리하고요. 대안 탐색 분석 소요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자원 부족할 때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만 반영하다 보니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내용을 보시게 되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점증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합리 모형은 선형 과정이다. 그에 비해서 점증 모형은 선형 함수다. 이런 헷갈리는 표현들을 기출해서 엄청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 이해해 주시면 훨씬 편한 내용이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품목별 예산도 가볼까요? 라인 아이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출 품목에 따라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이고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은 회계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재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명확한 정보, 돈이 어떤 사업에 투입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렵다. 이게 립스의 특징이었고요. 성과주의 예산, PBS, 예산을 퍼포먼스별로 편성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산액, 업무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 업무량, 사업 단위당 원가, 요걸 통해서 활동별로 혹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사업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 제도. 하지만 업무 단위를 선정하거나 단위 원가 계산이 곤란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 PPBS, 플랜, 프로그램 버젯. 제가 이 PPBS의 약자 잘 배우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 중심의 예산 제도고요. 미국 국방자랑 맥나마라는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국방부에 도입되었던 예산 제도이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보통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도입하는데 이때 계획이라는 5개년 단위의 장기, 중기라고 보통은 행정학에서 얘기하죠.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되는 예산 제도고요. 집권화 경향이 강화되어서 중앙이 모든 예산에 대한 기획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량적인 기법들, 특히 비용 편익 분석이나 체제 분석. 체제 분석은 주비비는 안 합니다. PPBS만 하죠. 그래서 주요 관심 대상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보이는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연기준 예산제도. 정부 사업과 예산 항목을 모두 다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얘도 총체주의적 방식인데 일반적인 총체주의적 방식은 탑다운 형태가 많죠. 근데 얘는 탑다운이 아니라 총체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바텀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PPBS가 장기라면 연기준 예산은 1년 단위의 단기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거, 1년 단위의 단기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분권화시키는 참여 지향적인 예산 제도라는 거.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아시겠지만 감축입니다. 이전에 투입됐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어야
다시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효용, 실무자의 참여가 증대될 수 있고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한계점 분명히 있겠죠. 한계점이 장기적 목표 경시된다는 거, 그리고 경직성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한계가 됩니다. 연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얘기도 쭉 진행했고요. 그 다음 신성과주의 예산. 우리나라의 신성과주의 예산이 사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죠. 산출, 성과, 실질적인 의미의 산출, 실질적인 의미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가 신성과주의고,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 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까지 가죠. 우리나라의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사전에 설정된 기재부의 예산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부처가 아니라 각부처겠네요. 자, 그래서 5년 단위의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인 편성을 하기 때문에 5년 단위의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통한 중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부처의 재량권은 확대되었지만 기재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에 해당하는 예산 제도고요. 지출 한도를 사전에 제시한다는 점, 전략적 계획, 그리고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5년 단위의 재정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의 예산들이 주로 점중주의적 관행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에 비해서 장기적, 중기적 계획을 통해 그런 관행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특징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예산 제도와 이론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본격적인 예산 편성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월 달에 중기사업계획서, 3월 달에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와 보고 둘 다 들어갑니다. 5월 달에 예산 요구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라고 했고 사실 지금 정리한 내용도 조금 소략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이 제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이렇게 두 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한 것과 예산안 실제 국회 제출할 때 두 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표만 가지고 외워주시면 절대 문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취지, 절차, 그리고 그 절차들이 진행됐을 때 주의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상의 표현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야 공부가 잘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제출 시점은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이게 국가재정법상의 내용이고요. 헌법상으로는 90일 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예산 심의, 예산 심의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할 때부터, 그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헌법상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게 불가. 제가 증액과 감액을 꼭 구분하시라고 했고요. 증액은 정부의 동의 있어야 하고요. 감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과정, 정기회가 개회를 하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 사실 시정연설은 여기서 진행해도 되고요. 여기서 진행해도 됩니다. 예결특위 종합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의 순서도 꼭 지켜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중심이 된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7주차로 들어왔습니다. 예산에 집행 들어가죠. 집행은 집행 단계보다는 집행 시에 재정을 통제하는 방법과 재정에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 방법들 중심으로 제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배정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처에게,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배정은 감사원 통지고 여기 안 써있지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도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배정과 재배정이 가장 중요한 예산 집행의 통제 방법이고 신축성은 이용, 장관왕 사이의 융통입니다. 국회 의결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세양과 목 사이에는 세양과 목 사이에는 전용입니다. 국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죠. 이체 아시겠지만 기재부 장관이 승인해서 중앙관서자의 요구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예산의 이동을 허용해 주게 되고요. 이거는 직제 개편이 목적입니다. 자, 2월은 명시 2월과 사고 2월. 명시 2월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으로 2월을 해줘야 되고 사고 2월을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했을 때 2월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2월은 불가입니다. 계속비는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비 총액, 연도별 지출액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을 통해서 허락을 얻는 제도고요.
5년 이내입니다. 매년 연부액은 별도로 국회에서 세입지출 예산을 통해서 의결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EBB. 예산 외에 초과 지출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제가 이 비상금은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에서만 편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법률 세출 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왜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고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그 채무를 부담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국회의결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 수입을 경비로 대체하는 거죠. 완전성의 원칙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모든 제도들은 다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가 되게 강조했었어요.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봐야 했죠. 왜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랑 함께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집행 파트에서 많이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대형 신규 사업 500억이 들어가면서 총 사업비가 500억,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대규모의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기재부 장관이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에 도입됐고요. 경제적인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이렇게 두 가지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조사하게 되는 절차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결산합시다. 결산.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의 제출 아시겠지만 이 중앙관서의 결산 보고서 제출이 2월 말입니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감사원으로 제출한 날짜가 4월 10일.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해서 이걸 다시 기재부로 송부하는 날짜가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국가결산 보고서 제출을 하고요. 제가 이 두 개의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회로 가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그 다음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시정 요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결산 전체의 절차가 마무리가 되죠. 자, 결산. 우리나라 결산 보고서의 형식.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결산 보고서의 형식 세 가지. 세입지출 결산. 요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산, 회계, 단식부기, 현금주의의 방식을 쓰고요. 재무제표는 아시겠지만 우리 재무회계라고 얘기하죠.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씁니다. 그래서 재정의 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세 개로 구성이 되고요. 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재정운영표의 수입과 비용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 세입지출 결산은 예산회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입 지출이라면 우리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요걸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또 성과보고서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 실적 대비해서 성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기장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개념이고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사건을 언제 인식할지 인식 시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기법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단식부기와 현금주의가 연결되죠. 이게 예산회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이게 재무회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 개혁. 제가 재정운영 효율성을 위한 대표적인 내용이 회계기금 사이의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하는 것.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재정정보의 공개, 재정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이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추경,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한다고 했죠. 조세 감면을 관리하는 제도. 그 다음 형평성, 성인지 예산 제도도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같은 것도 새로운 예산 제도의 개혁으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반적인 내용들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네, 재무행정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 책임과 통제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죠. 행정 책임은 아시겠지만 행정 관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끔 해주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요. 제가 이 책임에 관련된 모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너의 고전적, 외제적 책임론, 그 다음 프리드릴의 현대적, 내재적 책임론 이렇게 얘기했고요. 롬잭과 듀브닉과 롬잭. 자, 이들의 책임이 행정 책임을 내부에서 볼 것이냐, 외부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자율성의 근거를 둔 책임이냐, 아니면 자율적이지 않은
자율적이지 않으면 강제적인, 계층적인 책임이죠. 자율적이지 않은 책임이냐. 이거에 따라 관료적 책임, 그다음 법률적 책임, 전문적 책임, 정치적 책임. 네 가지가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롬세카 듀브닉은 그 표를 꼭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돼요. 표를 떠올리신다는 게 정말 표의 모양을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분류하는 기준, 내부적인 거냐, 외부적인 거냐. 자율적인 거냐, 자율적이 떨어지는 것이냐. 요걸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표를 외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표는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변수를 정확하게 따져 주실 수 있으면 굳이 막 표의 모양을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자, 행정통제 14-8입니다. 행정통제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알아서 책임을 지러가면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는 통제를 해서 책임을 지게끔 해줘야 합니다. 입법국가 시기에는 외부 통제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행정국가가 되면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외부적인 공식적 통제, 외부적인 비공식적 통제, 내부적인 공식적 통제와 내부적 비공식적 통제까지 행정정제의 다양한 수단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옴부즈만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요. 통제는 통제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내부 통제의 방식이고요.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외부 통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는 요거 지금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도입, 설치 주치에 따라서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임무, 정무상 독립이 나타나게 되고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나 변경 권한은 없습니다. 주로 옴부즈만은 임기가 길고 신분 보장이 잘 돼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절차상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권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래서 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행정 통제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행정 참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민원행정, 정보공개 청구, 그다음 참여 예산까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엄청 중요한 파트는 아니어서 제가 이 복습 자료에 따로 내용들을 실진 않았지만 이런 파트는 정말 그냥 공부하시기 되게 어렵거든요. 기출문제 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잘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14일 수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7주차 내용. 네, 벌써 부트캠프가 48일차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일주일 더하면 저희 완강입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이 금요일 아침이에요. 금요일은 현장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이 현장 수업도 잘 들어와 주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통제와 지방자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추워진 날씨에 몸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독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수험생들은 아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몸 관리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오늘 오전에 현장 수업에서 또 내일 아침에 부트캠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